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마스크의 색깔이 각양각색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제처럼 교통 상황 함께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좀 들어가 보죠. 뉴스 로이킥. 예고했던 대로 정의나 지켜줄게.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네. 그 정인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 부모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정인이한테 네, 들으셨다시피 당시 상황 보면 분노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 재판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오창석 평론가 오늘 재판의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재판 서울 남부지법 형사 제13부에 배정이 된 내용인데요. 검찰은 일단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공소유지 진술 전에 검찰에서 오늘 피고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주의적 공소사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해서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네. 예비적 공소사실, 그러니까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었을 때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죄목이 예비적 공소사실인데요. 여기에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살인 혐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진술을 통해서 장 씨, 그 입양 부모죠. 네네.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서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둘력을 행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복부를 손으로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행위로 아이가 췌장이 절단돼서 복강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서 살해했다라는 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 양모 장씨 측은 네. 이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치사 혐의까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네.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그런 적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본인 스스로가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네. 갑자기 놓치게 됐다. 이런 식의 또 변명을 네.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만약에 한 번만 있었다라면 정인 양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변호인 측 그리고 피해자 정인 양의 입양 부모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법정 밖에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 양부가 탄 차량 등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분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배문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예, 양부모를 직접 보셨을 텐데요. 예.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 지금 이제 범행 사실 자체를 두 사람이 이제 거부하고 있죠. 네네.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살인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살인죄 기소를 요구했었는데 네.
양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양부 같은 경우는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경호원들이 또 에워싸고 경찰도 200명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엄마들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모는 지금 구속 상태고 양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재판에서 주로 어떤 말이 오고 갔다고 하던가요? 예, 일단은 학대치사 자체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살해 의도 자체도 없었다. 그래서 살인죄 기소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변호인의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학대까지는 요런- 인정을 한 건가요? 학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네. 가벼운 학대만 인정을 했고 네. 이제 심각한 상황의 이제 학대는 아니었다, 실수였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네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성인과 아동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하고 이제 아이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보시면은 이미 영양실조 상태까지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몸무게가 5개월 수준의 몸무게거든요. 이미 이제 영양실조로 기진맥진돼 있고 이제 영양실조로 그 이제 마른 상태고 네네. 이제 몸무게 자체도 5개월 1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수준에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운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인이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무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 네. 거기 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자신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뭐 그냥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무기를 이 신체 조건이나 대항력을 고려할 때 성인의 몸 자체가 무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를 던졌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바닥에다 던졌다 그러면 바닥이 무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이 생후 16개월 사실은 의사 표현도 참 어렵고 이런데 이 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임 자체가 학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그렇죠.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죠. 그 공혜정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예.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 후견인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네. 제도인가요? 예,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많은 학대받는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서 교사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네네. 그래도 지켜줄 엄마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빠도 있고 이제 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이제 법률 지원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자기 부모인 경우는 네. 피해 아동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고 싸울 만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위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렇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 못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하듯이 그렇죠. 네.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신해서 피해 아동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을 때 네네. 사후 후견인 제도를 둬서 네. 그 피해 아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네. 싸워줄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제2의 정인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예, 이제 제도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네네. 피해 아동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 진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성인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지 말고 네. 아이의 입장에서 꼭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강력 사건에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네.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꼭 마지막에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네. 뭐 살인, 강도, 뭐 마약 이런 이제 강력 범죄들 같은 경우에 그 범죄자들이 잠깐 숨습니다. 네. 해영해질 때까지 숨기 때문에 신규 범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는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범죄는
계속 신규 범죄가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네. 예, 그 범죄가 첫 번째가 음주운전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네, 네. 이 사건은 보통 걸리더라도요, 거짓말만 잘하면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렇죠. 네네. 상당히 피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해자가 아이를 협박해서 그 진술을 맞춰버려요. 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는 그 가해자한테 복종하는 그 습성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행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가해자가 네가 이렇게 했다고 해.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증언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의 학대받는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사에 좀 임해주시고 네. 뭐 관련 법도 좀 이제 좀 강화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매뉴얼을 좀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배문상 팀장이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1844번님, 영상을 봤는데 이 유모차를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던져놓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네요. 조금 이따 저희들이 나눌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 4426번님도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CCTV가 없다고 해서 그저 실수라 주장하는 부모들이 뻔뻔스럽습니다. 췌장이 1cm가량 찢어졌다면 아이가 죽으라고 때린 결과가 아닐까요? 꼭 중범죄로 다스려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실제 저도 받고 여러분도 보셨죠? 그 네. 영상을 보셨는데 이 양모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조심조심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밀어버려요. 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인데 글쎄요, 뭐 이 안에 어린이집이 이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모하고 유모차에 탄 정인이 그리고 첫째 딸 네네. 자신들의 그 친자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 양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유모차를 거의 그냥 던져버리듯이 밀어버려요. 네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실수도 아니고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죠. 유모차를 엄마들이 끌 때 어느 정도로 조심조심 끄냐면 네. 도로에 갈 때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면 아기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살살 들고 지나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16개월이면 아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5cm 전후 그리고 몸무게는 한 10kg 전후인데 정인이는 사망하기 전에 몸무게도 훨씬 그에 미치지 못했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어린이집하고 소아과에서도 종전보다 아기가 몸무게가 1kg 이상 빠졌다고 했잖아요. 몸무게 정상 몸무게가 10kg 정도인데 정상 몸무게에서 1kg이 빠졌다고 해도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 10%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성인의 그 1kg 이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네. 정인이의 경우에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1kg이 더 빠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는 학대이며 사실상 살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정말 눈으로 심한 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학대치사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물어봐요. 정인이 머리에 상처가 나서 찢어진 건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머리가 찢어지게 한 건 맞는데 아동학대나 폭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게 아동학대나 폭행이 아닌 뭐죠? 살인 미수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처럼 하는지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변호인이 세운 변론 계획에도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당연히 없죠. 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해도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16개월 아기는 거의 인형처럼 작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아이를 엄마들 같으면 정말 보기도 아까워서 조심조심 데리고 다닐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기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되죠. 그럼 보통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같이 구르기 때문에 보통 엄마가 다칩니다. 아기가 다쳐서 사망에 이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박연미 기자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더욱 이게 어떤 상황인지 더 분노하고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유모차 끄는 것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럼요. 네, 저 그래서 표정을 봐도. 그 유모차 밀고 놀이터에 아.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할머니인지 누가 아. 봐주는지 엄마인지, 엄마인지 뭐 음. 관계자인지 이게 좀 다를 정도로 네. 엄마들이 보기에는 그게 빤히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고맘때 아기가 상습적으로 멍이 들어있다는 거는 네. 그러면 이게 고의성 학대가 아니면 아기가 가서 직접 부딪히나요?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양부가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하는데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어디 외국에 가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더구나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아기가 좀 이상하다, 다친 것 같다. 이걸 캐치 못했다는 것도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유모차 관련해서 좀 신기한 자료를 본 게 있었는데 최근에 네. 우리가 연말 되면 보도블록 좀 일부러 예산 남았다고 뒤집어 엎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놀랍게도 그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보면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평평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가장 많대요. 왜냐하면 되게 작은 그 높이에도 유모차가 덜컹거려서 충격을 받으니까 네, 아이들이.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오히려 이런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네. 실제로 보도블록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많이 한대요. 교체하지 네. 않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에 그냥 툭 밀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현상은 애초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들 모습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장면들인 그렇죠. 것이죠. 네. 살인죄가 적용돼서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이 네. 재판은 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혐의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감염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교인 명단 제출, 시설 현황 이런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가 없다. 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에 해당하는 행위고 설령 이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그러니까 협조를 전제한 행정 자료는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이것을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남기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 결국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실형을 살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도 이제 내사 단계에서 수사하고 정보 자료 입수하고 그다음에 수사로 전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역이라는 거는 특히 이번에 신천지 사태 같은 경우는 명단이 없으면 사실은 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이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언어도당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역학조사의 시작은 요 명단을 제공하는 단계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이고 네.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는 명단이 제공된 다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역학조사 준비 단계를 방해한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재판부에서 가끔 나오는 판결 중에 정말 이게 법감정이나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직권 남용, 권한 남용에 따른 어떤 그 기소를 당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이 이 사람한테 없으니 직권 남용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역학조사 시작 이전 단계를 방해했으니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다. 글쎄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 네. 신천지는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이제 지금 열방센터 열방센터 저도 그쪽도 네. 지금 협조 안 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세계로교회 그쪽도 지금 예배 강행하고 법적 대응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단계에서 이거 막을 수 없는 전례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법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좁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려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정광훈 목사 무죄로 풀려나 3월에 또 대규모 집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이게 무죄로 나오면 앞으로 그 어떤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단 제출 안 해도 이미 그만인 판례가 거예요. 무죄로 나와버렸어요. 네네. 코로나 아직 안 끝났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대규모 팬데믹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무거운 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하죠. 지금 열방센터도 그 뭐 아예 핸드폰을 끄고 네. 그 들어갔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거의 검사를 안 70%? 하고 있어서 네. 계속 검사를 받아달라고 지금 거의 그 방역 당국이 간청하는 수준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무증상 감염인 상태로 지역사회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가까스로 끌어내린 지금 확진자 수가 확 네.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걱정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그 종교 단체발 어떤 그 피크가 올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데 4708번님 어이없는 판결에 매우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4672번님 자가격리 어긴 개인에게는 강력하게 벌금 물리고 너무 불평등하네요. 맞아요. 저도 자가격리 자가격리 해본 해보셨잖아요. 입장에서 해보니 네, 그 발을 반쪽도 밖에 못 내밀고 있었던 14일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판결은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 법 감정상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네, 네. 강력하게 아니 그 항의합니다. 수많은 프리랜서와 수많은 배우들과 수많은 공연자들 네네. 그리고 자영업 못 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긴 해요. 그죠. 네. 그분들은 아예 그냥 생계 자체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협조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가고 도대체 그렇죠. 누가 누굴 처벌해야 되는 네. 건지 다시 한번 2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요. 아까 유죄로 판단한 부분,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횡령과 업무 방해 등 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유죄 판단된 건 그 신천지 자금 52억 원 정도를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에 사용했다. 네. 이게 신천지 교단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여기에 사실상 신천지 행사는 요 궁전이라는 데서 한 번도 안 열렸고 네. 개인 침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이만희 씨의 개인 주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 집 짓는데 왜 교단 돈을 갖다 그러네요. 썼느냐 이 부분을 횡령으로 본 건데 글쎄요 그 밖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유죄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네. 신천지 피해자 모임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있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익공유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는데요. 먼저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와의 전쟁, 또 하나는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입니다. 두 전쟁 모두 이겨야 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박연미 평론가 네. 이익공유제 일단 개념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 공유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많이 번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업종이나 계층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네네.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보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법제도에 근거를 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쪽에서. 네. 선진 외국이라고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싱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양극화에 따른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는
아르헨티나 정도 네. 일시적으로 부유세를 좀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바이든 정부도 이제 곧 출범을 하겠지만 IT 공룡들은 비대면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 네. 이쪽에 과세를 좀 더 해서 이쪽에서 거둔 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아직 네네. 실행되지 않았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시도한 적이 있냐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경제민주화 기조 속에서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2012년에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현금으로 쌓아둔 건 아니고요. 이게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투자하지 않은 돈인데 네. 그 돈을 일정 부분 이상 쌓아두면 거기에 과세를 하자는 안을 내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삼성이 만약에 이익을 낸다 하면 애초에 목표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협력업체 그 하도급 업체에 나누는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짰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아이디어가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A라는 기업들 예컨대 뭐 포털 사이트 뭐 배달앱 이런 데들이 이익을 얻었으면 이 이익을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줄 거냐 아니면 그냥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도 줄 거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강제성이 없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마치 중국 음식 허거처럼 백탕 아니면 홍탕일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네. 중탕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찬반 의견이 당연히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공산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또 안 된다, 좀 다른 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를 언급하니까 특별 재난 연대세를 아예 도입을 해라. 지금 자발적으로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장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반시장적 네네. 발상이다. 네. 공산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담하자는 취지니까. 네네. 근데 반시장적 발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상민 의원의 입장과 비슷한데요. 자발적 참여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죠. 만약에 한 기업이 용기 내서 하면 다른 기업은 안 하는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회사마다의 그 재무제표가 다 다르고 회계 연도도 다르고 다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년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올해가 좋았다고 해서 올해가 그러니까 2020년이 좋았다고 해서 21년까지 좋을 버릇은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각자 회사마다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인데 이 마른 수건 짜기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던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었는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 이낙연 대표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있을 수 없고 어젠더를 던지면 항상 찬반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마음대로 시켜 나는 사장님이 만약에 회식을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시켜 나는 짜장면 이러면 짜장면 이상의 단가로 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탕수육 못 시키죠. 근데 이 네.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돈 많이 번 기업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좁혀진다고요. 삼성, LG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4분기도 좋았죠.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래서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었어요. 3조 원.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돈 많이 벌었죠. 주가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배터리 업체들 상위 1, 2위 업체들은 1년 사이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면 누구 보고 돈을 내라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 명확히 좁혀지면 안 낼 수가 없다고요. 서로 눈치 보게 하다가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각종 위원회와 기금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눈치 보고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까 봐 여당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니까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냥 제도화해서 명확하게 내게 하든지 네. 아니면 이게 끝까지 AS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느낌으로 하는 네. 거는 기업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이 단장을
무려 홍익표 정책위의장한테 맡겼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로서 그렇죠. 뭔가 힘을 주고 간다라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에릭님이 문자 아까 주셨는데 자발적인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책과 법원으로 해야죠. 박연 평론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